참예수님, 배은하 신부님과 함께 최영업 신부님 따라가기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까지는 강의를 거의 혼자 진행을 했는데 우리 배 신부님하고 같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배울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참 사제 한 분 한 분의 그 영적인 역량이 하느님께서 주시는 양이 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배 신부님 통해서 저도 너무나 많은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이 후배하고 기꺼이 이런 프로그램을 해주신 신부님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신부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최영업 신부님 3억 일기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시대 현 사제들에게 두 번째 사제이신 김대건 다음 최영업 신부님의 발자취는 현 사목자 후배인 우리 사목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기에 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사제들에게 우리 대선배님으로서 해줄 사목 이야기가 있으면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내 자신이 사실 뭐 부족하고 부끄러운 사람인데 하여튼 1년이 넘도록 이렇게 일상을 비대면으로 살아야 하고 지난해부터 뭐 성당에서 신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던 레지오 주회부터 아무 모임도 못하고 또 주일 미사마저도 중단되는 그런 일들은 아마 유사일에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역사일에 처음 있는 일 같아요. 예, 그렇죠. 역사일에. 그동안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라서 모두가 당혹해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사실은. 네. 그런 상황에서 오랜 시간 안정되게 사목하며 살아온 교회로서는 더더욱 곤란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속수무책인 상황에서 우리 황창현 신부님이 신속하게 다볼사이버 성당을 개설해서 폭넓게 신자들과 소통하고 창설자입니다. 창설자. 교육하고 기도하고 참여할 수 있게 되었는데 아마 이것은 성령께서 황 신부님을 통해서 특별히 역사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양떼들의 영신적 배고픔을 안타까워하는 목자적 사랑에서 나온 것이라고 믿고 당신 말씀을 들으려고 애딴 곳까지 찾아온 군중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빵의 기적을 통해서 배불리 먹이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현재 황 신부님 모습 안에 또 보이는 것 같아요. 아이고. 황 신부님은 지금 뭐 5천 명이 아니라 수만 명을 영적으로 배불리고 있잖아요, 사실은. 네, 많이들 참석해 주세요. 그러니까, 많이들. 네. 이제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성경은 보통 2만 명 정도가 봐요. 성경은. 그다음에 토요 특강은 5만에서 10만 명 정도 보고 그리고 이제 신부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이거 하는 거는 이제 끝나면 8천 명 정도 되는데 그 다음 주에서 다시 돌아가 보면 10,000명 정도, 10,000명 정도가 이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평화방송에 이제 내 강의 올라간 것들은 보통 100만에서 200만에, 300만에 넘는 것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300만이라고 그러면은 거의 뭐 우리 천주교 신자들 지금 우리 뭐 냉담한 신자들까지도 본다고 그렇게 봐도 되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배 신부님처럼 이렇게 뒤에서 지지해주는 선배님이 있어서 더 제가 감사하게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예, 그런 면에서 저도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황 신부님한테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리며 박수를 보내고 감사합니다. 싶습니다. 예. 이건 아마 제도 교회에서 쉽게 시도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테고 또 일반 본당 사목을 하는 사제들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황 신부님이니까 할 수 있는 일인지 몰라요. 코로나 상황에서 사제들 중에 몇몇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노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제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고 참 많은 걱정을 하더라고요. 또 방법은 알아도 우어른들의 눈치 봐야 하니까 선뜻 나설 용기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신부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정 방문하는데 띵동 하면은 문을 열고 신부님 집에 안 들어가고 온 가족이 서서 같이 인사하고 강복 주고 그냥 오는 신부님도. 그래서 전본당을 이렇게 돌면서 네 아버지 살아있다, 영적인 아버지, 너는 교회 구성원이다, 이렇게 하는 신부님들도 그렇게, 있더라고요. 뭐 그런 노력들을 할 수 있다면 정말 다행인데 아무튼 하여간
이런 어려움 속에서 황 신부님이 이 사이버 성당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물꼬를 텄으니까 네. 앞으로 다방면에서 많은 변화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하셨듯이 뭐 그런 노력들을 가지고 또 한 대 엮어가지고 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네. 있으면 더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세상이 바뀐 만큼 교회도 마땅히 변해야 제 기능을 할 수 있고 그렇죠.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을 실천할 수 있을 테니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1년째 이제 다볼 사이버 성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길이 또 보이더라고요. 어떤 길이 보이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청년 아이들까지 한 3,000에서 한 4,000명 정도 들어오거든요. 네. 3,000에서 4,000명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어마어마하죠. 예, 예. 그럼. 그래서 이제 문경에다가 이제 여름 방학 때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청소년. 하면은 지금은 전부 다 독자 아니면은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야. 이 평생 이 누나를 평생 봐야 되는 거, 이 남동생을 평생 봐야 되는 거, 언니를 평생 봐야 되는 거. 그런데 다볼 사이버 교우 성당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서로를 축하를 해줘요. 서로를 축복을 해주고 반겨줘요. 그런데 이제 문경에서 그 애들끼리 이제 전부 다 만나면은 이름으로만 알고 주문으로만 봤는데 직접 만나갖고 찬양하고 저는 여기에 무슨 교육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해. 하나님 찬양하는 거야. 그래.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새로운 형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인터넷 유튜브 공간 안에서 새로운 언니가 생기고 오빠가 생기고 동생이 생기는 거죠. 요즘 애들은 어차피 그거 통해서 관계를 맺고 있더라고. 그걸 하니까. 예, 예. 그래서 지금 흥분되고 있어요. 그 생각을 하면은 또 이제 청소년들을 위한 새로운 그 청소년들을 전기가 위한 마련될 수 공간을 있게. 예. 그래서 지금 준비가 이제 차곡차곡 되고 있는데 그때도 우리 배시민님 함께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앙을 찾아 산속으로 숨어든 우리 천주교 신자들에게 풍요로운 물질 생활이라는 건 아예 불가능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1866년 병인 박해 이후 더 이상 천주교를 박해하지 않겠다는 포고령을 내리지만 그래도 6.25 전쟁 이전까지 똑같이 묵은 무부, 임금도 없고 애매비도 없는 사학이라고 몰아세워서 기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우리 완중군 토마스는 뭐 엄마 마리아가 너무나 훌륭했기 때문에 그런 뭐 인물도 나오긴 했지만 거의 뭐 어깨 못 폈다고 했죠. 거기다 과거 시험도 못 받고 또 최영호 신부님 편제도 나오지만 고급 관리로 될 수가 없었던 거죠. 배 신부님 그렇다면 우리 선조들의 교우촌의 경제 사정은 어떠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한국 교회사에서 교우촌이 형성되기 시작한 게 이제 1791년 신해 박해 이후니까 1801년 신유 박해 때는 본격적으로 이제 교우촌이 만들어져 가지고 강원 남부 산간에 교우촌이 만들어지고 또 1839년 기해박해 이후에는 경상도 남부와 전라도 남부 지역 그리고 아직 신앙 전파가 없었던 다른 지역에까지 새로운 교우촌들이 조성되기 시작하는 거죠. 배론 성지는 배론은 언제부터 교우촌이 형성됐다고 거기도 그러니까 1791년 신해 박해 이후에 신자들이 이제 거기 와서 살기 시작하면서 그럼 뭐 완전히 그랬기 때문에 1801년 신유 박해가 일어났을 때 황사영이 그리로 숨어들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래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교우촌은 대부분 이제 1866년 대원군의 박해로 알려진 병인 박해 이후에 만들어진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신자들은 언제 또다시 박해가 일어날지 몰라서 가족들과 친척들이 자연히 인가가 드문 그런 산 속으로 숨어들어서 외롭게 살아가면서 신앙을 지켰던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서로 교우들끼리 가족같이 살아갔는데 그렇죠. 이와 같이 박해가 거듭될 때마다 아직 천주교 신앙이 전파되지 않은 더 넓은 지역으로 교우촌이 확산되면서 이 나라의 가장 궁벽한 구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봅니다. 이 일을 두고 샤를드 달레 신부는 박해의 폭풍이 오히려 복음의 씨를 더 멀리 날렸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되풀이되는 정부의 가혹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천주교회는 교우촌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다져가며 더욱 발전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 교우촌의 정말 슬픈 이면이 있는데 저도 뭐 달래 교회사에도 그 내용이 나오고 선배 신부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1860년 이후에 뭐 교우촌이 형성된 교우촌이 있는데 신부님이 이제 사목 방문을 하면은 신부님 뭐 고기를 대접해 드려야 되는데 소를 끌고 갈 수가 있나? 그래. 돼지를 끌고 갈 수 그럼. 있나? 오로지 끌고 갈 수 있는 건 개밖에 없었다고. 개를 키울 수밖에 그렇죠. 없고 개는 저절로 6개월마다 새끼를 낳는데 네. 여러 마리를 낳잖아요. 네. 그러니까 먹을 게 또 없어서 똥개라고 그러죠. 그렇죠. 똥 먹고 키우는데 네. 그리고 이제 개를 꼭 키운 이유가 낯선 외지 사람이 사람이 들어오면 오면 얘들이 짖으니까. 경계를 하면서 맞아요. 알려주고 네. 지키니까. 네.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이 사는 동네에는 가축은 키울 수 없고 네. 키울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 개였다 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개가 저절로 늘어나니까 그렇게 굶주린 교우들이 이제 그 부활절 되면 네. 개를 잡아가지고 이제 뭐처럼 잔치를 하는 거예요. 국을 끓여갖고. 그게 황사형 백서에도 여주에서 맞아, 예. 개 잡아가지고 알렐루야 부르면서 바가지를 두들기면서 예, 알렐루야 부르고 막걸리를 마시다가 예, 그 얘기 그걸 보고 신고가 돼가지고 맞아. 와 잡혀간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천주교와 이 뭐 보신탕 요즘에 와서 보신탕이지 그전에는 생명탕이지 뭐. 살 수가 없는 그렇지. 그나마도 유일하게 섭취할 수 있는 단백질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학교도 한국 조선 천주교 역사를 이어받아 갖고 네. 신학교 뒤편에다가 개를 막 키워 갖고 예, 뭐 저기 방학하기 전에 이제 시험 치기 치기 전에 예, 개를 꼭 잡아서 끓여서 보신탕 해줬잖아요. 보신탕을 해서 끓여주고 그랬었어요. 그 뭐 우리 저기 지학순 주교님, 우리 원주교구 초대교구장님은 네. 신학생들 이제 방학해가지고 오면 연수를 네. 이제 배론이나 뭐 이런 네. 데로 가서 시키는데 그 연수하는 도중에 꼭 당신 차에다 트렁크에다가 개를 한 2마리 수임들하고 네. 해가지고 네. 싣고 와가지고 그걸 끓여서. 끓여서. 근데 신학생들 중에 못 먹는 놈들이 있어요. 네, 네. 그러면은 간드라우야. 하느님이 주신 건데 그것도 가리고 못 먹으면 그거는 신부될 자격도 없어. 이러면서 우리 때까지만 해도 개고기 못 먹으면 사람 신학생 취급 안 했죠. 안 했죠. 그렇게 야단치고 그랬었으니까. 근데 이제 세상은 막 바뀌어갖고 바뀌었죠. 저도 그래서 그 신학교 조선 천주교의 역사를 유구한 역사를 이어받아서 개고기를 엄청 잘 먹는데 이제는 그 동물협회에서 나한테 함부로 편지가 했다가 큰일 나죠. 동물협회에서 편지가 엄청 그럼. 왔어요. 그러니까 신부님. 옛날 얘기 시대가 변하니까 우리도 그렇지, 바뀌어야죠. 그렇지요. 예. 신부님 영향력이 얼만데 개고기 얘기를 하느냐고. 그러니까, 그럼. 저 고발한다고 그래갖고 뭐 역사 얘기인 거지 이거는 네. 뭐 그 다른 개고기 안 거니까. 먹은 지 이제 한 5년인가 6년 돼가요 이제. 뭐 또 시대가 변했으니까 개고기 그렇죠. 못 먹는 시대가 됐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또 살아가야죠. 예. 박해시대 좋습니다. 교우촌 신자들의 일상생활은 그러니 뭐 너무너무 궁핍하니까 네. 힘들기 짝이 없었죠.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회장을 중심으로 사도시대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교우촌의 신자들은 일반 백성들이 살기 어려운 험준한 산골에서 화전을 일고 농사를 지으며 먹거리를 구했고 담배 농사를 짓거나 조 농사를 짓고 또 옹기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몹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네. 또 옹기나 숯을 쥐고 다니면서 등짐 장사를 하고 교우들끼리 소식을 전하면서 네. 서로를 위한 사랑과 정성이 지극하였다고 봅니다. 일단 옹기 내다 판다면은 반은 천주교 신자로 봐야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들끼리는 통하는 다 그게 예. 통하니까. 가난하지만 신분의 차별도 없이 가진 재물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살면서 초대교회 공동체의 미덕을 실천하였던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맞아요. 이런 교우들의 모습을 달래 신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이가 그 가난한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없는 교우들에게 도움을 베풀 줄 알았고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들을 거두어 주니 이 불행하던 시절보다 더 우애가 깊었던 일은 일찍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사도행전 1장 읽는 것 같은데. 네, 이 일을 목격한 노인들은 그때에는 모든 재산이 공동으로 쓰여졌다고 말한다. 완전히 사도행전이죠. 그렇죠. 예. 예.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불려지던 천주가사 같은 네. 노래가 있는데 네. 그걸 이렇게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요. 그 노래가 전후 좌우 모든 교우 일심삼아 허복하세 세속에 없던 부모 여기 오니 새로 있고 세속에 없던 경제 여기 오니 무수하다. 세속에 없던 친구 여기 오니 허다하고 세속에 없던 물건 여기 오니 무진하다. 가사농업 구처우에 농업인들 없을 소냐.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네. 박해시대 교우촌을 이루고 살던 교우들은 명예와 재산과 이 세상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복음과 성인들의 말씀을 외우고 따르면서 그들의 표양을 본마다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것이라고 보는 네. 거죠. 그러다가 이들이
천주교 신자라는 것이 발각돼 가지고 감옥에 붙들려 들어가면 그 감옥 속에서도 이 공동체 생활을 얼마나 잘했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얼마나 화목하고 평화롭게 지내는지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말 한마디 없이 잘 견뎌냈다고 합니다. 네. 그 모습을 본 외교인들까지 구경하러 왔고 네. 저것이 죄인들의 소굴일 수는 없다. 그렇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교우들은 감옥을 마치 덕을 배우는 학교처럼 변화시켰다고 합니다. 감옥에서도 교우들은 집신을 삼아 생계를 꾸려가며 밤에는 등불을 켜놓고 공동 기도를 바쳤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우촌이라는 것이 우리 다불사이버 성당에서 그거 똑같은 것 같아요. 세상에 없던 부모 여기 새로 오고 세상에 없던 형제 오니 여기 무수하다. 세상에 없던 친구 여기 허다하고 재물 여기도 무진하다. 이게 정말 그러니까 이 1800년도에 밀란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1800년도를 밀란의 그렇죠. 시대라고 그러는데 먹고 살 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도 천주교를 믿지 않던 사람들도 산속으로 모여 들어가고 밀란을 일으키고 그랬는데 그들에게는 사실은 하느님이 없었는데 산속으로 들어간 우리 교우촌 안내는 천주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천주님으로 해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그랬으니까 훨씬 더 아름답고 행복한 공동체가 교우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서 담배와 옹기가 교우촌의 주 수입이라고 했는데 잠깐 제가 미국의 이해를 강의하는 저로서는 담배와 교우촌은 아주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사실은 이 담배는 아메리카 원주민, 특별히 마야인들의 주술 행위로, 그러니까 중남미가 담배 주산지죠. 그런데 우리나라 천주교 신자가 그 담배를 키웠다라는 게 이게 역사가 한번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1892년 콜럼버스 이후에 탐험가들이 저 아메리카에만 가면 원주민들이 담배를 주는 거야. 그걸 펴보니까 뿅 가거든. 그 신기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갖고 이게 유럽, 영국으로도 가고 프랑스로도 갑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프랑스로 갔다가 우리까지 온 거죠. 근데 우리까지 온 거는 이제 일본을 통해서 임진왜란 때 들어오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담배 역사가 그러니까 1592년이니까 한 300년의 담배 역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게 봐야죠. 예. 그래서 우리 신부님께서 조선에 유입된 담배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담배 피워 보셨어요? 저는 담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15살부터 펴갖고 33살에 끊었어요. 담배 많이 폈죠. 옛날에는 어릴 때 담배 피게 하는 경우에 뱃속에 회가 있다고, 해충 있으면 그거 피우면 해충이 이제 전 우리 아버지가 연초제청을 다니셔갖고 담배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보루씩 회사에서 선물로 나왔어요. 나오니까. 그래서 담배에 손을 댈 수 있는 최적의 조건에서 자랐어요. 그 덕분에 일찍부터 아주 담배의 맛을 예. 그래요. 아무튼 담배는 뭐 가지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 식물이라 그러죠. 1558년 스페인의 필리페 2세가 원산지인 남아메리카 중앙부 고원지대에서 종자를 구해서 관상용 약용으로 재배하면서 유럽에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북위 60도에서 남위 40도에 걸쳐 전 세계에서 재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임진왜란 직후인 16세기 말 17세기 초에 유럽에서 일본을 거쳐 들어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담배에는 니코틴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중독성이 강하죠. 담배가 우리나라에 처음 전래되었을 때는 담바고 혹은 남영초라고 불렸으며 뒤에는 남초 또는 연초라고도 하였습니다. 담바고는 타바코라는 외래어 발음에서 유래되었고 남영초는 남쪽 국가에서 들어온 신령스러운 풀이라는 뜻을 담고 있죠. 담배가 처음 유입되었을 때는 단지 약초로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차츰 기호품으로 흡연하기 시작한 거죠. 기호품으로 널리 확산되면서 흡연에 따른 해로움을 알게 되어 흡연의 찬반 양론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실학자 중에 성호 이익이 1681년에서 1764년에 사셨던 분인데 성호 사설이라는 곳에서 담배를 피울 때의 이로운 점 5가지와 해로운 점 10가지를 언급했습니다. 아주 자세히 나열을 해놨더라고요. 그렇죠. 이로운 점은 가래가 목에 걸려 떨어지지 않을 때
비가 거슬려 침이 흐를 때, 소화가 되지 않아 눕기가 불편할 때, 상초에 먹은 것이 걸려 신물을 토할 때, 추운 날씨에 한기를 막을 때 이롭다고 했죠. 네. 물론 뭐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언급한 건 아니죠. 아닙니다만, 네. 예. 그러나 또 이제 해로운 점도 얘기했는데, 해로운 좀 잘 찾아낸 것 같아요. 그래요. 안으로 정신이 해롭고 밖으로 눈과 귀가 해롭고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얼굴이 창백해지며 이가 빠지고 살이 깎이고 사람이 노쇠해진다고 맞아요. 지적했어요. 예. 좀 더 심한 것으로 세 가지를 더 지적했는데 냄새가 심해서 맞아. 제사를 올릴 때 마음과 몸을 깨끗이 하여 신과 사귈 수 없는 것이 하나이고 재물을 소비하는 것이 둘이며 세상에 할 일이 많은데 시간을 맞아. 허비하는 것이 셋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이제 담배를 이제 33살에 끊기는 했는데 내 인생에서 정말 가장 잘하는 일이 담배 끊는 것 같아요. 네. 그 시간이 많이 허비가 되잖아요. 맞아요. 네. 저 지금 담배 안 피니까 강의 준비할 때 한 6시간 정도 앉아 지금 있는데 강의 계속하면 이거 담배 피면 벌써 절단 났죠. 못 쓸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또 신부들은 신자들에게 영성체를 네, 해줘야 그렇지. 되는데 이 냄새, 손에서 그 냄새가 맞아요, 나가지고 맞아요. 아주 불쾌함을 갖다 주더라고. 네. 그러니까 진짜 담배는 안 피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예.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 담배가 정말 건강에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담배 안 피우는 게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 어렸을 때도 집에 담배를 황토 저장고에 말렸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담배 냄새가 사실 말릴 때 향이 기가 막히게 좋아요. 좋아요. 담배 이렇게 묶어갖고 이렇게 줄에다 맞아요. 달아갖고 쫙 이렇게 그래서 말리거든요. 내가 지금 처음 본당 신부하던 곳에 공소가 영상공소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게 다 오래된 교촌이었고 공소가 됐는데 그 공소 신자들은 전부 담배 농사를 지었어요. 옛날부터 해도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배 따고 그거 말리고 할 때는 신자들이 시간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성당을 못 오는구나. 그래서 그걸 맞춰가지고 미사도 드려주고 이렇게 조정하면서 살았던 적도 사실 있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우리 집에 담배 농사도 했고 누에 농사도 했어요. 누에. 신부님도 뭐. 누에도 키웠어요. 그 누에가 뽕을 따다가 주면은 그 먹는 소리가 아삭아삭 소리가 나요. 그렇게 잘 먹을 수가 없어. 그렇게 잘 먹을 수가 없어. 이만큼 갖다 주면은 그 하루면 다 먹어. 그럼 또 뽕 따로 나가야 돼. 그래. 그때는 또 뽕나무가 많았어요. 맞아요. 그래갖고 누에도 키우고 담배도 키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버지가 연초제주청에서 근무를 하셔갖고 담배하고는 인연이 많은 거예요. 네, 담배하고 인연이 많아요. 담배하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담배를 끊으면서 너무 담배가 인간한테는 해악이다. 그건 진짜.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이랬대요. 담배를 처음에 묶고 다니는 사람 있으면 손목을 자르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담배를 묶고서는 코를 자르고 또 한 번 또 담배를 목을 잘랐다고. 그래요? 네, 러시아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반대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담배 제일 많이 피는 나라가 러시아잖아요. 그렇죠. 참 신기하죠. 예. 신부님 담배 얘기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아마 담배는 당시에 어느 정도 가치가 있었을까 이걸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죠. 네. 이것을 한눈에 보여주는 자료를 오늘날 경상도 민요인 담박이 타령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귀야 담박이야 동네나 울산의 담박이야 은을 주러 나왔느냐 금을 주러 나왔느냐 은도 없고 금도 없고 담박이 씨를 가지고 왔네. 저기 저 산 밑에 담박이 씨를 솔솔 뿌려. 저는 이게 기억에 나요. 할머니들이 불렀죠. 불렀던 거 기억이 나요. 금보다도 귀하게 생각했죠. 귀하게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담배가 일본에서 동네와 울산을 거쳐 유입되었다는 것과 담배 가격이 금은과 같이 비싼 값에 거래되고 있었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인조 때는 담배 한 근의 가격이 은 한 냥과 같았다 그러죠. 그리고 숙종 때는 담배를 뇌물로 바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승정원 일기에는 숙종 때 한 가족 8명이 담배를 피우는 데 드는 비용이 10문이었고 사대부 중에서 연초를 피는 경우 한 사람이 2사람 몫을 먹는 것과 같은 비용이 든다고 했습니다.
더구나 담배 수요가 전국적으로 증가하면서 가격 또한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지방에서 연초를 가지고 서울로 와 네. 비싼 가격에 파는 예. 경우도 많았다고 맞아요. 그러죠. 예. 19세기 중엽에 편찬된 청구야담에는 영조 때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에 사는 사람이 자신의 논밭을 모두 팔아 그 중에 500냥을 주고 담배를 사서 서울로 가지고 가서 3,000냥을 받고 팔아서 무려 6배의 이익을 냈다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담배도 몇 살 때부터 폈냐면 3살 때부터 폈다고 그러더라고요, 담배를. 그렇게 일찍 폈다고 그래요? 3살 때. 굉장히, 그러니까 내가 14살에 핀 거는 결코 빨리 핀 게 아니에요. 뭐. 우리 전통에 의하면 굉장히 늦게 핀 거지.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요. 이런 사례를 보면 담배값이 산지보다도 대도시에서 훨씬 비쌌다는 비쌌죠.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럼 조선시대 담배는 주로 어디에서 생산되었을까? 이제 이것을 이제 볼 수 있는데 17, 18세기의 사료에 의하면 담배는 주로 전라도의 진안과 장수, 평안도의 삼등, 성천, 강동, 평양, 황해도의 신계, 곡산, 토산, 강원도의 금성, 안협, 충청도의 정산, 경상도의 영양 등지에서 재배되고 생산되었다고 합니다. 이들 가운데 특히 진안과 마이산 있는데 3등의 담배는 품질이 매우 우수해서 진삼초라고 불렸고 중국 사신에게 주는 품목 가운데 하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이중환이 쓴 택리지에는 진안은 마이산 아래에 있는데 토양이 담배 재배에 적합하다. 무릇 경내의 높은 산 꼭대기에라도 남초를 심으면 잘 자라서 주민들은 대부분 이것으로 업을 삼는다고 할 정도로 담배를 재배하는 가정이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1798년부터 1804년 사이에 우하영이 저술한 천일록에는 평안도 3등 지역의 토양이 담배 재배에 적합해서 향초로서 아주 우수하다고 할 정도로 진안과 3등의 담배는 다른 지역의 담배보다 훨씬 비싼 값에 팔렸다고 얘기합니다. 요거 이제 담배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미국 이제 영국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갔을 때 버지니아라는 곳에 그 제임스 타운이라는 것을 이제 162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버지니아가 굉장히 습하고 춥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다른 농사가 안 됐어요. 근데 담배 농사가 거기에 된 거야. 담배 농사를 해갖고 영국에서 이제 기호식품으로 돼갖고 버지니아에서부터 담배 농사를 미국에서 시작을 해갖고 이 담배를 유럽에다 팔아요. 유럽에다 팔고 유럽에서는 뭐를 받냐? 유럽 애들은 또 아프리카에 가고 흑인을 데리고 와. 그러면은 담배를 파는 돈을 가지고 흑인을 사갖고 와. 흑인을 사갖고 미국에 와갖고 버지니아에서 또 담배 농사, 옥수수 농사, 목화, 면화 농사를 또 짓는 거야. 그래갖고 또 이거를 가지고 이 유럽 사람들은 여기 아프리카 추장들한테 가갖고 총하고 럼주를 줘요. 그러면 그 럼주하고 총을 받고 자기 똑같은 흑인 동족을 잡아다가 팔아. 거기다가. 그래갖고 이게 삼강 무역에 담배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담배 얘기를 좀 신부님하고 이야기를 나눴던 것도 우리 선조들도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먹고 살 방법이 그리고 이게 돈이 좀 된다고 생각해요. 토양은 또 아주 안 좋고 담배 농사밖에 할 게 없으니까 조농사하고 그래서 이 담배를 심어 팔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신앙 성조들의 그 정말 가난했던 정말 힘들었던 그 시절에 그러니까 우리 신한 성조들도 담배 엄청 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많이 폈어요. 진짜 많이. 그래서 우리 뭐 할아버지 피고 아버지 피고 그냥 담배 요새는처럼 뭐 담배 나가서 피는 게 어디 있어요. 그 집안이 완전히 오소리골처럼 연기가 가득 차 있으니까 애들 때 그 연기를 다 마시니 간접 흡연이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기관지가 안 좋아지고 사실 힘들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뭐 기록에도 나타나듯이 담배 싹을 옮겨 심을 때는 이랑과 고랑을 만들어서 땅의 힘을 최대한 북돋아 주었고 인삼을 재배할 때 햇빛을 가리는 시설을 하듯이 담배 재배에도 같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아울러 조선 후기 거대한 상업 자본을 가지고 있는 대도시의 상인들이 담배 원산지에 가서 직접 밭을 통째로 매점 매석하는 일명 밭대기의 유행을 보여주기도 했죠.
담배 재배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즉 곡물 농사를 짓는 것보다 2배의 노동력이 필요하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특히 제때 모를 옮겨 심을 때와 수확할 때 병충해를 제거하는 일이나 담배잎을 건조시키는 일 등에서 농사를 짓는 것보다 더 많은 그렇죠. 일손을 필요로 네. 했습니다. 이에 필요한 인력은 품삯을 주고 일꾼을 고용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교우촌에서는 모든 교우들이 일심동체가 되었고 담배 그렇죠. 농사를 같이 짓는 거죠. 합심하니까 네. 다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담배는 교우촌의 좋은 경제적 밑바탕이 됐죠. 네, 그래서 그렇죠. 그걸로 살아가는 거죠. 박해시대 신자들은 신앙의 자부심을 가졌으며 이를 지키려고 온갖 고통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몸을 누일 수 있는 오두막이라도 가져야 했고 하루 두 끼는 먹어야 살 수 있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지키고자 외진 산골을 찾아 마을을 이루고 살아갔기 때문에 담배 농사로 그렇죠. 생계를 연명하고 살았던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 교우촌에 살던 평범한 교우들을 먹여 살린 생업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담배, 조농사 그리고 뭐 옹기 네. 이렇게 이제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거니까 뭐 다른 것은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사실은.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선조들이 교우촌에 가고 담배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또 이거는 이게 교회사에도 나오는데 협동이 아니면은 할 수가 없는 농사. 그래서 공소회장님을 그러니까 그때의 교우촌은 생명, 운명, 신앙 공동체였던 그렇죠. 거죠. 운명 공동체예요. 네. 완전히. 다음 시간에 신부님 그 옹기는 또 신부님이 또 집에서 옹기를 하셨다고 그래갖고 다음 시간에 또 그렇죠. 옹기 이 천주교 옹기와 네. 정말 아주 연관이 많으니까 맞아요. 네. 다음 시간에 옹기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찌개로도 먹고요 가루는 생수에도 타서 먹어요 우리 모두 건강을 챙겨봐요 생태맘 청국장